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약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엔 지난 영상에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는 상하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시장 역시도 1파동, 2파동, 3파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로 잘 올라가던 주식이 하루 만에 상당히 큰 낙폭을 그리면서 지금 단기 이평선 하방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다시 이평 라인을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리스크는 높아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리스크라는 거는 시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변동성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슈 없이 하루 만에 큰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제도 약반등을 해주고 장중에도 SOXX 기준 1.8%나 2%까지 올라가 주면서 하락분을 많이 만회를 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비중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완급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엔비디아를 살펴보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더블탑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수평적인 흐름, 그리고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뚫고 나서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이제 4천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천조가 넘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160달러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거의 1000조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시총이 100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를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통째로 들어가야 여기까지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인 장밋빛으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조금 조정을 받아주면서 시장에 과도하게 들어와 있는 유동성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왔던 것이, 제가 계속해서 러셀이 올라가야 진짜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러셀이 움직이게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적인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은 테슬라가 박스권에서 방향을 정하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자, 러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돈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새로운 시즌, 그러니까 시즌2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흐름 자체는 유사하지만 이 시즌2라는 것은 이전의 대형주와 그리고 AI에 집중해서 올라가던 흐름들이 상승을 많이 만들어낸 이후에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또 다른 투자처는 어디와 연관이 된 거냐면 금리 인하의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러셀이 왜 금리 인하와 이슈와 관련이 있느냐? 보통은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금리 인하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사업에 필요한 차입이라던가 자금 규모 자체가 대기업이나 빅테크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낮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비용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가격 지배력은 없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자금 같은 거를 투자를 받아서 계속된 연구나 R&D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제약이나 아니면 의료기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제 주목이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어떤 종목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계속 강조드린 지금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채권 수익률의 우하향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다가 언제쯤 시장이 조정이나 브레이크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가까워지면 질수록
긴장감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우하향과 양적 완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입장에서는 많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수익률의 상승을 만들고 채권 가격의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텨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이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튀어오르는 부분을 이 박스권에 잡아놨기 때문에 시장은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시장의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금리 인하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 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유지가 되면서 채권은 우하향을 하는 것이고, 시즌으로 본다면 들어왔던 유동성이 대형주나 안전자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럼 금리 인하가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수혜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좀 빨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들을 또 같이 살펴보자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급등주 패턴으로 움직일 것인지 하방을 뚫면서 저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인하러 갈 것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여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200 인근의 탄탄한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주게 된다면 급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로 장기 보유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이미 시가총액 1000조로 꽤 큰 기업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4700조까지 시총이 커진 것을 생각한다면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산업군의 등장이에요. 지금 전기차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AI와 접목된 이슈를 선점하는 사업들이 표면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점을 높아지는지 확인하시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더블탑을 만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 1.4% 올랐다고 다시 폭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만한 크기의 음봉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5일 동안 올라갔던 부분을 하루 만에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 거래량보다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SOXL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일부 수익이 만회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세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익 실현 구간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물려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려서 매수하신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더 낮은 위치 SOXX 기준으로 $240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강조를 드렸었고, 이전에는 CPI 발표가 있던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차피 평단은 더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식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에서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처럼 제가 강조드렸던 $40 라인, 즉 SOXX 기준으로 주요한 이 지지 라인을 다시 터치를 하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짧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즉 투심 자체가 이제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 리스크를 관리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이 수익으로 보았을 때 크게 마이너스가 나 있다거나 돈을 벌지 못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각자의 리스크 테이킹 능력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기술주들을 중심으로는 큰 하방이 나왔었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도 무너뜨리지를 않았었고, 특히나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갭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붕괴라기보다는 순환이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2021년부터 주요한 대형 기술주만 계속 올라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유사한 상승장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새로운 순환이 어느 정도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성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투자하다가는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공략을 해볼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장을 좀 더 유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시장의 변화를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자가 보시는 뷰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많은 힌트와 제 생각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스텝에 대해 고민을 해주신다면 문제없이 투자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